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 지금 사람 중에 저 9월 12일 날 내일 지금 요 시간에 해야 될 그 동영 준수업에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댓글에다가 준수업 참여 참삼달 이렇게. 그러니까 이태희 씨도 밑에 신청했는데 제가 잘못 보고 지금 기록을 안 해놨잖아요. 안 해놨는데 요 지금 공직을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죠. 만약 읽어봤으면 여기 답글 대댓글로 뭔가 내 신청했는데 왜 그 내 이름 안 들어가 있냐 하고 뭐 이래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공지를 안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이름이 안 적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 예, 한 시간 전에 인지했는데 제가 수업 들어와서 한번 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 일단 다행히 오늘은 두 사람의 지금 참여자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지? 뭐 또 하나 뭐 그냥 그 좀 코멘트 하자면 팀플 제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공지글이 쓰고 나서 그다음 팀플 제한을 한 사람이 생겼어요. 음, 생겼는데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제 대략 기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요번 학기 중에 한 10개 정도 한 사람당 10개 정도 이상의 팀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생성 AI로 이 저 보고서 같은 거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어가 발표하고 하는데 아주 능숙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좀 이 저 AI 시대에 이 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전히 지금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지금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제가 뭐 이 주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한 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질보다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가지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동영상을 누군가는 또 우리 학생들이 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 보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그 잘 새겨 들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건 중요치 않고 일단은 저질러 보고 좀 익숙하게 생성 AI를 활용하는 걸 좀 연습을 해봐야겠다라는 게 사실 취지입니다. 음. 혹시 질문 있어요? 뭐 없습니다. 궁금한 거? 네. 그 교수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손필기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마인드맵을 그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필기하고 다시 리마인드 할 때 마인드맵을 그려서 제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즉각적인 답변을 하면 리마인드 할 때 마인드 맵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지금 제안은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업할 때는 그냥 손으로 필기를 하는데 그냥 뭐 키워드나 해서 내가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만 적으면 되는 거지. 중요한 것만 적고 단서만 적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세히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그 받아 적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왜 안 좋은 것 같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수업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 이제 중수업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본인이 손에 이게 있어야겠다. 그래서 손필기 지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간단한 노트이고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노트를 가지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구조도를 그리라는 거고, 이미 지금 우리 그 수업 게시판에 지금 그 손필기에 관련되는 동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그 동영상 수업에서 봐야 될 동영상이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 왜 손필기가 중요하고 어떻게 손필기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게 좀 잡히겠죠. 음, 뭐 그렇습니다. 또 혹시 질문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우리 진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금융시간 개관했습니다. 응? 금융시장 개관했습니다. 금융시장에 개관을 하다가 다 끝낸 게 아니고 중간에 혹시 멈추지 않았나요? 어디까지 했죠? 진도를?
오늘 어디부터 하면 돼요? 페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봐야지 알면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어디까지 정도 했다 하는 게 머릿속에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통 수업 시작하기 한 뭐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한 5분 정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이런 내용까지 했던 것 같아라고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혹시?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를 이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연상이 돼가지고 뭐 그 금융시장의 성장에 관한 표 하다가 말았어요.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 앞에까지 우리 했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 찾는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였어요? 금융시장은 니즈에 의해서 정해놓는다. 음, 그 니즈라는 게 뭐가 있다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아니면 수익을 벌고자 하는. 위험의 불일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간의 불일치도 있습니다. 기간의 불일치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수요의 불일치도 있습니다. 아이, 수요하고 공급이 불일치한 거지 이야기하고 있는. 네. 하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위험에 대해서 불일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간에 대해서 불일치한다고 지금 방금 답변했고요. 또 하나 더가 뭐예요? 자본의 불일치였나? 규모의 불일치였다는 거지.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엮여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 어떤 거였어요? 간접 금융하고 직접 금융에서 요 세 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각기 나름대로 어떤 기세를 가지고 이 불일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기간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일치였어요? 수요자는 예금자는 지금 돈을 맡기고 싶고, 나중에 돈을 더 크게 받고 싶고 하는. 이태희 씨는 지금 이 지난 수업의 내용이 머릿속에 지금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네. 기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두 집단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돈이 있는 사람 가게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어요. 그 단기로 받고 싶은 그지? 사람, 단기로 예금하고 싶은 단기로, 게 있는 네. 거지. 어. 그다음에 이 이 저거는 돈 빌리는 사람은 그 기업은 단기로 돈을 빌리고 싶고, 단기로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거지. 그거를 간접금융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다고? 은행을 통해서, 딜러를 어. 통해서, 은행이 단기로 예금 받아서 장기로 대출해주고, 그지? 그러면 단기로 돈 내놔라 그러면 그 돈 내는 건 어떻게 낸다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걸로 제가 이렇게 기간을, 어떻게 네, 설명했냐면 그 사람은 돈을 찾아가지만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예금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만기 연장. 음.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뭐예요? 단기로 예금을 받았으니까 이자리 낮을 거 아니야. 단기 이자리 낮잖아. 그다음 뭐예요? 장기로 대출했으니까 단기 이자리 높잖아. 그러니까 뭘 먹을 수 있어요? 예대 마진을 먹을 수 있잖아. 그 예대 마진으로 은행 먹고 사는 게 수익 모델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갑자기 은행이 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돈 다 빼가 버린다는 거지. 그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고? 뱅크런, 뱅크런이라고 그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은행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리고 그게 언제라고? 97년이라고. 97년 한국위기 때 일어난 일이 은행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뱅클런 하니까 어차피 장기로 돈이 지금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못 갚는 거지. 불가능한 거지.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게 한국의 외환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오케이? 자,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브로커가 중간에 연결해주는. 아니, 어차피 기업은 장기채를 발행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투자하는 사람은 장기채를 사는데
단기로 돈을 회수하고 싶어 하잖아.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채권을 양도해서 팔아버리거나 그렇지. 거래, 그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 아예 만기도 없잖아. 그런데 유통시장이 존재함으로써 그 주식을 팔고 제3자한테 팔고 돈을 빌린 사람 돈 안 갚은 거지. 주식회사 같은 게 영원히 안 갚는 거잖아. 창산하기 전까지는. 그죠? 영원히 안 갚는데, 근데 한 거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액 불일치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었겠지. 음. 그리고, 뭡니까? 위험 불일치도 뭔가 해소하는 방법이 있었겠지. 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요 슬라이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슬라이드 채권 시장이 커지고 있다. 아니, 직접 금융시장이 커진다. 아, 예. 네. 자본시장이 커진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C 나누기 대출금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대출금에 대출금보다 적었다잖아. 1990년에는 86.9%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출금에 1.4배로 늘어났, 1.5배로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금융시장이 커졌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본시장이 좀 더 커졌다. 요건 지금 성장률인데 단기 금융시장은 10.4% 성장했는데 근데 자본시장은 90.3% 이게 비중이가? 비중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시장이 90.3%다 이런 거네. 그럼 요거 있어야겠는데 여기에 비중이 있으면 자본시장이 단기 금융시장보다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거는 이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같네, 지금 보니까. 단기 금융시장은 13배 상승했고, 자본시장, 은 몇 배 상승했어요? 하여튼, 채권시장 67배, 주식시장 35배니까, 단기 금융시장 13배보다는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보다는 뭐예요? 자본시장이 더 커졌고, 자본시장 중에는 누가 더 커졌다고? 채권시장이 더 커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페이지는 뭐죠?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냥 그대로 다시 또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앞에서 있었나? 뭐, 여기도 GDP, 명목 GDP 대비 시장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라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금융시장이 명목 GDP 대비해가지고, 원래는 0.8이었는데, 90년에는, 2017년에는 2.27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예. 이 표는 뭐지? 이건 한국은행 책에서 갖고 온 것 같은데. 75년, 그 다음에 2017년,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위 금융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 금융연간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네. 그죠? 근데 이 금융연간 비율의 정의는 뭐라고요? 저 왼쪽 위에 보니까 뭐라고? 소득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 그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어, 1975년에는 금융연간 비율이 얼마였다고? 2.62%, 2.62%. 6이었다고. 근데 2017년에 얼마예요? 9.53. 9.54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금융자산들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게. OECD 주요국 대비해서는 아직 낮다라는 거죠. 좀 더 금융시장이 발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굳이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OECD 주요국의 금융연간 비율하고 지금 현재 금융연간 비율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연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처럼 된다면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된다면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금융자산을 다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현금과 예금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나누고, 보험연금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별로 지금 나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현금 예금은 금융연간 비율이 0.46이야. 그러니까 소득의 한 반 정도의 그 현금이나 예금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 1.83이야. 그러니까 한 두 배, 1점 뭐 그냥 뚱 때려가지고 한 두 배 정도로 이제 이 현금 예금의 보유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다 늘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늘어났으니까. 이 2.82에서 9.54로 9배 늘어났으니까, 9배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 있는 건 어느 놈이 가장 많이 늘어났냐? 이게 관심이 있겠지. 어느 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B 빼기 A인데, 어느 게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주식 충지분보다 1.72 많이 이게 들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것 같네. 그러니까 뭐야? 주식 출자 지분 적혀 있으니까 사람들의 주식 금융 연관 비율이 가장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늘어난 거는 뭐예요? 채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다시 반복이죠. 자본시장의 비중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주식하고 채권의 비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나머지도 자세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뭐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이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 거죠. 소유주 입장에서 본 거예요. 아니, 다 늘어났겠지. 그지? 다 늘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놈이 누구야? 이런 거죠. 누구예요? 금융기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금융연간별이 차이가 3.41만큼 가장 많이 증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금융기관이 가장 두드러지게 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로 큰 데가 어디예요? 개인인 것 같습니다. 개인. 개인. 그러니까 이 가게가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비중이 어느 놈이 더 컸겠어. 이제 이거는 이제 금년간 비율이고 사실 비중을 구해봐야겠지. 비중을 구하면 정부나 아니면 해외나 아니면 기업이었을 텐데 그것들의 비중은 좀 줄고 대신에 뭐예요? 금융기관하고 개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라는 걸 이 표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겠죠. 타픽이 바뀌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론에서 이 중앙은행 그리고 통화정책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관의 챕터에 나왔겠죠, 그죠? 그죠? 예. 어, 통화정책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이미 경제원론 시간에 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어떤 거예요? 금리하고 통화량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게 통화정책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경제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죠? 통화정책. 또 하나는 뭐죠? 재정정책. 재정정책. 오케이. 통화정책은 누가 해? 중앙은행.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해. 근데 재정정책은 누가 해? 정부. 정부 중에 어느 부처? 기획재정부에서. 기재부가 한다. 이런 거죠. 오케이.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으로 왜 나눠놨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약간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우리 뭐 경제원론 시간 이런 것도 좀 배웠을 건데 중앙은행을 대부분의 경우 정부로부터 독립시킨다라는 이야기도 배웠을 거야. 그지? 그 말은 뭐냐면 두 개가 목적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를테면 트럼프가 그 트위터에다가 맨날 적는 게 뭐냐면 파월 나쁜 놈 이런 거 막 적고 앉아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연방 연방 그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막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 연방 준비위의 이 준비위원장의 위상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립이 돼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하여튼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따로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재정정책의 목표는 뭐고, 통화정책의 목표는 뭐고, 재정정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통화정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이런 거지. 자, 통화정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하면 어, 경제 전반한테 임팩트를 미치는 거지, 특별한 어떤 특정 영역에다가 임팩트를 미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재정정책은 경제의 어느 어떤 영역을 통으로, 그 어떤 영역만 핀포인트 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잖아.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그거는 경제 전반한테 임팩트를 미치는 거지. 경제 주체 어느 주체를 한테 돈을 퍼부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다음에 통화량도 그냥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지, 줄어드는 거지. 그게 어떤 특정 계층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재정 정책은 우리 가만히 보면 이런 거잖아. 뭐 어떤 거냐면 뭐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 부자가 있으니 그 사람한테 더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뭔가 약간 미시적인 경제정책이죠. 그죠? 반면에 이 통화정책은 좀 거시적인 경제정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과 재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통화정책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통화정책은 뭐냐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결정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하자고 결정하면 끝이야, 그게. 그죠? 근데 재정정책은 그렇지 않아요. 재정정책은 기재부에서 요번에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돈을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미 허가받은 예산 내에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허가받지 않은 예산으로 뭔가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네,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이제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일반적인 것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거시적이고 하나는 미시적이다라는 이야기했고, 하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나는 뭐예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견제를 받고 있다. 그죠? 목표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편다면 그 재정정책의 목표는 보통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서민들의 삶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좋게. 분배에 관련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재정정책에 주로 많이 쓰는 기본 목표는 뭐 어떤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거지.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있잖아. 아니, 뭐, 물론 우리나라는 단임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임제가 저 미국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은지 난 잘 모르겠어. 하는 거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요번에 뭐 어떻게 인기 있든 인기 없든 자기 소신대로 경제정책을 펴고 나가면 어차피 자기는 요번은 땡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소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왜 소신 있게 못하는지, 역대 우리 대통령들 보면 소신 있게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 재정 정책은 목표가 뭐냐면 성장이라는 거죠. 근데 계속 돈을 퍼붓기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목표로 제가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금융 안정, 뭐 환율 안정 이런 걸 적어놨잖아. 적어놨지만 사실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이야기예요?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라는 거예요. 물가 안정. 뭐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물가 안정인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은행 보면 목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 안정인 것 같고, 정부에다 그걸 맡겨놓으면
성장으로 드라이버를 걸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중앙은행을 독립시켰다. 그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어 우리나라는 고용 안정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명시적으로 고용 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고용 안정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죠.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말은 경제 성장을 한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지만 그 반대편에 경제 성장도 잡아야 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지금 보니까 물가 안정이 있고 고용 안정 없잖아. 경제 성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 물가가 오히려 더 포커스돼 있는 구조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예. 금융 안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상관이 있는 게 뭐냐면 환율 안정인 것 같다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불안정하면 그러면 수출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돼 있어야 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별로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하는 나라예요? 기축 통화를 발권하는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정부에 돈이 없으면 미국 연준이 그냥 달러 발행해가지고 쭉 뿌리면 되잖아. 정부한테 주면 되잖아, 달러를. 그죠? 근데 한국은 우리가 발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US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US 달러가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국가 부도가 언제예요? 17년. 한국은행, 1997년에 일어난 게 바로 그런, 왜, 그 최종적인 그 원인은 뭐냐? 외환 보유고 부족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하면서도 낮추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은데, 거기서 미국은 기준금리 안 낮추는데 우리가 낮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리 차가 더 커지잖아. 그러면 외국으로 돈이 나가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줄어서서 이 국가 부도의 날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환율 안정이라는 게 상당히 이 통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고려 요인인 것 같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략 뭐 중앙은행들은 보면 정책 체계가 뭐냐면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만약 하나만 든다면 물가 안정인 것 같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냐면 지표로 달성한다. 그 지표가 뭐냐 하면 기준금리인 것 같다. 그 기준금리가 사실은 단기금리다. 그거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면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달성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파업 경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경로냐면,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이 하고 있는 짓은 뭐 어떤 짓이냐면 채찍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채찍의 끝을 잡고 있잖아. 요 끝에 뭐가 있냐면 기준금리, 단기금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탁 채찍을 치면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을 타겟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저 멀리에 있는 게 장기금리야. 저 멀리에 있는 게 실제 경제야. 그지? 그러면 단기금리 가지고 장기금리에 임팩트를 미치는 거죠. 자본시장의 채권에 임팩트를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도 임팩트를 미치는 거죠. 그리고 채권이나 자본시장이나 뭐 이렇게 이런데 영향을 미치면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실물 경제도 파급이 돼가지고 경제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간접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물가에도 뭔가 임팩트를 미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통화 정책은 이런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그 기준금리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통화 정책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개시장 운영, 그다음에 직업준비제도, 그다음에 여수신 제도가 있다는 거죠.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략은 들어봤잖아.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직업준비제도 하는 것도 대략은 들어봤잖아. 그지? 예. 근데
여수신 제도는 들어본 적이 있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수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이 우리한테 직접 대출해주고, 그다음 예금 받고는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들고 한국은행 가가지고 예금하겠어? 그러면 한국은행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봐줍니다. 안 받아준다는 거지. 그죠? 한국은행 가서 돈 좀 꺼줘. 그럼 한국은행이 꺼준다고 안 꺼준다고? 안 꺼준다고. 그럼 도대체 한국은행 여수신의 상대방은 누구이냐 이거지. 대중은행. 금융기관이라. 네.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뭔가 우리한테 대출도 해주고 하는데 정 금융기관에 돈이 없으면 뭐예요? 한국은행 가서 돈 중앙은행.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뱅크 오브 뱅크잖아.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뭐 그게 여수신제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의 수다이라는 거지. 어떻게 통화 정책의 수다이 되냐면 그 대출을 많이 줘요. 시중은행가 대출을 많이 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중은행에 돈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났겠죠. 그지?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상환하라고 해서 돈을 다 끌어당겨.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화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한국은행에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은 우리 통화량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원화가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 통화량이 정가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통화가 한국은행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통화량이 줄어든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여하튼 통화 정책은 결국에는 뭐 가지고 한다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가지고 하고 통화 정책 수단은 이 세 가지가 있다. 됐나요? 예.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저 기준금리를 뭔가 임팩트를 미치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 영향을 받는 곳은 아마 단기금융시장인 것 같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거예요. 어느 걸 대상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지금 뭔가 정하고 있어요. 콜이에요, RP예요, CD예요, CP예요, 단기사채예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네. 네. 어. 외워요. 상식으로 알아요. RP예요. RP. 옛날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뭐였냐 하면 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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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로 됐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것만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하려고 하면 노력해봐요. 네. 음. 그러니까 RP 금리가 바뀌었으면 콜도 단기금리 시장이고 CD도 단기금리 시장이고 CP도 그렇고 단기사채도 그러니까 이 시장들이 다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겠어? 말하자면 채찍의 저 뭐지 채찍대에서 가까운 놈이잖아. 얘들한테 임팩트가 바로 직접적으로 가겠지. 그죠? 그런데 사실 그 임팩트가 채찍 끝까지도 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시장,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파생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거지. 그죠? 예. 어, 그런데 이제 이 최종 목표는 뭐냐? 그걸 통해 가지고 물가 안정시키고 금융 안정시키는 게 최종 목표 아니냐? 이런 거죠. 질문. 아니, 그 채찍 그 이 손잡이를 들고 채찍 끝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그 채찍 끝을 곧바로 조정하는 게 낫지 않아? 이를테면 장기금리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장기금리가 너무 높은 것 같으면 장기금리를 그냥 내가 직접 시장 들어가 가지고 낮추면 좋지 않을까? 또 비용이 왜 많이 그렇게 들죠. 안 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이 너무 많이.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금은 공개시장 운영이란 걸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정하면 땡이었어. 옛날에는 이해수신 제도에 있는 여기에 그 대출하는 이자료 있죠. 단기 대출 이자료 있죠. 그 이자율을 딱 정하면 그걸로 기준금리가 정해진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가지고 RP 시장에서의 금리를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거지. 이 한국은행이 직접 RP 금리는 몇 프로 딱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럴까?
비용이 가장 적고 미국은, 효율적이어서. 미국은 어느 거를 선택해요? 공개시장 운영을 선택해요? 아니면 여수신 제도로 해서 기준금리를 딱 픽스 시켜요? 우리는 옛날에 픽스 시킨 적도 있었어요. 음. 근데 왜 그냥 딱 안정하고 그 시장 이 사람도 한국은행도 아니면 연준도 시장에 한 참가자로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 이 나머지 장기 저 금리 이런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조지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 단기 금융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장기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할까? 채찍질을 할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시장에 의해서 뭔가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내가 그냥 가격을 정하면 그때는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신이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미국 연준의 어떤 그 정신을 받은 거죠. 받아서 이 콜 시장에서 공개 시장 운영을 한 거고 아주 옛날에는 기준금리 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운영을 한 거고 지금은 RP 시장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직접적으로 뭔가 이 시장, 공개시장 운영도 보통 안 하는 게 예, 원래는 간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러면 그 미국 시장도 공개 시장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한 한 거고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도 똑같이 RP로 조절하나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아, 예. 약간 꼬리해가지고. 음. 자, 통화정책수단이 세 개 있다 그랬죠. 공개시장 운영하고 지급준비제도하고 예순시제도. 그죠? 공개시장 운영 한국은행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공개시장 운영하는 방법이 수단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네. 그지? 첫 번째는 뭐예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예. 이거는 누가 발행하는 채권이냐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했다고 하면 어느 누군가 샀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돈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한국은행 빨려 들어가니까 통화량이 줄은 거죠. 그죠? 근데 이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대사하는 거야. 그럼 환매잖아. 그지? 대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갔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공채를 RP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기준금리는 RP로 한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국공채를 RP 매매를 통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RP가 뭔지도 이야기 안 했는데, 그죠? 근데 하여튼 RP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 기준금리를 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메인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메인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지. 및 단순 매매 이렇게 적어놨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채찍 대 가지고 채찍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채찍 끝을 그냥 아예 내가 직접 뭘 오퍼레이션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 통화 안정 계정 예치 이거는 뭐냐면 통화 안정 발행하면 돈이 들어왔잖아. 그 다 들어온 돈이 통화 안정 계정에 예치되는 거니까 그냥 요거에 그 밀러줘. 미러 이미지인 거예요. 거울이야, 거울. 음. 됐죠?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그냥 대략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대략 알면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가 뭐지? 왜 지급준비제도가 생겼지? 뱅크론 같은 돈이 몰렸을 때 음. 안정하려고. 만약 은행이. 은행이 100% 대출을 해준다면, 그 받은 예금의 100%를 대출해준다면, 근데 예금은 뭐 어떤 예금이라 그랬어? 단기 예금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대출은 장기 대출이라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단기 예금 받은 사람이 전부 다 돈을 인출해 가고 1년 후에 다 이제 만기 받았으니까 돈 받으러 가려 하고 새로 예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은행은 돈을 갚을 길이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제도를 만든 거예요. 뭐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네가 받은 예금의 10% 정도는 한국은행에다가 예금하십시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문제가 해결됐어. 방금 앞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가 문제가 해결됐냐고. 해결 안 됐죠. 왜냐하면 어차피 100원을 예금 받아가지고 10원만 지금 지급준비금으로 이 한국은행에 예치됐고 나머지 90원은 대출대가 장기로 대출돼 있어서 1년 후에 그 사람이 돈 갚아라 하면 돈 못 갚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네가 10원만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 놓으면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중앙은행이. 내가 내가 대출하고 내주겠다. 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망하지.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통화를 찍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앙은행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은행이 지금 내가 한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금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장기 대출에 묶여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that's okay. 왜냐하면 만약 우리한테 줄 돈 없으면 그러면 중앙에서 돈 대출 받아가지고 해결해 줄 거야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아니 돈을 그래도 이자 좀 받는 게 좋지 왜 이자를 안 받고 내 집에 장롱 속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다시 또 재예치를 하겠지 이해 갔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중앙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원래는 지급 준비율이 10%였는데 20%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금의 상당 부분을 중앙은행에다 예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거지. 아니면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급 준비했던 돈을 빼내 갈 거니까 그러면 또 뭐예요?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오케이? 네, 네. 어, 여수신제도 하여튼 뱅크 오브 뱅크이기 때문에 여수신을 한다라고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음. 근데 그 통화정책 수단이 세 개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걸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냐고. 지급준비도 써, 안 써? 지급준비제도를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별로 안 많다, 이거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지급준비율 가지고 뭔가 통화정책을 쓴 시절도 있었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럴까? 지급 준비율을 바꾸는 게 이렇게 뭐 수시로 10% 올렸다가 10%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은행이 그 10% 올렸다가 10% 떨갔다가 하는 거에 이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급 준비율이 10%라 그래서 90원은 이미 대출해 줘 버렸잖아. 근데 갑자기 20% 끌어올리면 어쩌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어. 네, 그러니까 그 지급 준비율 가지고 통화 정책을 쓰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음. 이해 갔죠? 그죠? 예. 아까 예수신 제도로 그 통화 정책을 쓰는 건 별로 안 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 딱 금리가 정해지잖아. 근데 공개시장 운영으로 만약 하게 되면 대략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리가 이거라는 거 정도지만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금리가 잘못된 금리이면 시장이 보증해 줄 거잖아. 근데 여수신 제도로 만약 금리를 딱 정해버리면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수요 공급을 제대로 맞추는 그런 금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예. 뭐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나라가 공개시장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다 이런 겁니다. 음. 공개시장 운영은 유동성 조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공개 시장 조작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저는 지금 뭐라고 번역했어요? 방금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공개 시장 뭐라 그랬어요? 조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작. 예. 어, 지금 이 책이 한국어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공개 시장 운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OR이 뭔지 알아요? OR이라는 과목 들어본 적 없어요? 경영학과에 가보면 OR이라는 과목이 있을 건데요. 오퍼레이션 리서치.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요새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오퍼레이션 리서치가 오리지널 그 이름이에요. 오퍼레이션 리서치. 어. 근데 오퍼레이션 리서치를 이게 저널이에요. 저 OR 쪽에 탑 저널이에요. 탑 저널. 탑 저널 넘버원 저널인데 이 오퍼레이션 리서치를 중국에서 번역하기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작전 연구라고 번역했더라고. 작전 연구.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 번역하냐면 지금 운영 연구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예. 어, 중국에서 작전 연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공작 연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공작. 그죠? 근데 오퍼레이션 리서치를 작전 연구, 공약 연구로 번역하는 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옳다 이거지. 맨하탄 프로젝트 들어봤어요? 네, 그 오펜하이머 하는 영화 봤어요? 네, 아,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군대가 뭔가 이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작전을 수행하면서 뭔가 뭐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에 이 뭐지 로지스틱을 뭐라 그러냐 이 배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한 그 사람들한테 간 거야.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지금 우리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주로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인데 들어봤어요? 혹시 폰 노이만? 네, 어. 폰 노이만이 그냥 점심시간에 햄버거 먹으면서 휴지에다가 끌적끌적거리면 이제 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 만들어진 걸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뭐냐?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는 분야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 군대가 공작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퍼레이션 리서치 하는 게 정확한 이름이 작전 연구 또는 공작 연구가 맞는 거지.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은 이 오퍼레이션도 정확하게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작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 또는 작전 뭐 이게 오히려 더 괜찮은 번역일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배울 때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지금 한국어는 뭐라 그러냐면 공개 시장 운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경영학에서도 그 과목을 운영 관리 이렇게 그래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 그지? 근데 사실은 운영 관리가 아니야. 어, 작전 관리라니까. 뭐 이런 겁니다. 뭐 잠시 이제 이 중앙은행에 관한 통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다른 토픽이 뭐냐 하니까 글로벌 금융 환경하고 국제 시장이 어떤 관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있었죠. 아주 심각했죠. 그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그죠? 네. 네, 세계 경기가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하고 교육이 위축이 됐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요. 이 임팩트는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 동시에 충격을 줬고요. 그래서 뭔가 각국이 뭘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채 회사채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대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통화 정책은 주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안정하려고.
아니, 통화 정책의 수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제까지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야? 어느 시장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조작한다고. 공개 시장, 공개 시장은. 아니, 공개 시장인데 그 시장 중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 RP 시장. RP 시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국채 회사채 매입을 한다라고 이야기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채찍대를 가지고 채찍 끝을 타겟을 하는 게 통화정책이라 그래, 금리 정책이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채찍 끝을 직접 자기가 오퍼레이션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했다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자금이 사람들이 은행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돈을 확확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여수신 제도로 뭔가 통화 정책하는 걸 별로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했다라는 거지.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전통적이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건 RP 시장을 통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가지고 뭔가 통화량을 조절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야? 워낙 급하니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막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지. 오케이?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했거든. 아까 통화 정책은 주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이 포커싱을 안 한다 그랬죠. 핀포인트 안 하고 그런 미시 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고 재정적이 하는 거고 이 어떤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그런 일은 중앙은행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장기채 시장에도 돈 집어넣고 빼고 하는 짓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미국은 이미 그전부터 했고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되면 양적 완화하는 것도 하고 질적 완화하는 것도 했다라는 거지. 오케이. 양적 완화가 뭐고 질적 완화가 뭘까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음.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QE하고 쿼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도 이 코로나19 때는 QE하고 쿼리를 했다는 거야. 요번에 했다는 거야. 요번에 본격적으로 했고 미국은 이미 2008년도에도 본격적으로 했다는 거야. 원래 중앙은행이 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아니라는 거야.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거야. 예? 예. 오케이. QE는 뭐냐 하면 그 국공채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아니에요. 통전 통화 정책은 단기 금융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건 뭐인 거예요? 장기 금융 시장에다 돈을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채찍대를 가지고 채찍 끝까지 타겟을 하는 거였는데 어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여전히 장기 국채 시장은 불안한 거야. 장기 국채 금리는 막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단기 기준금리만 낮추면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도 낮춰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시장인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장기 국채 금리도 안 떨어지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직접 장기 국채를 살게. 내가 장기 국채를 사면 어떻게 돼요?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게 QE예요, QE.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오케이? 보통 장기 국채 시장의 금리를 낮추면 그러면 장기 회사채 시장의 금리도 따라서 떨어지는 경향이 보통 일반적이었다는 거지.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안 그렇더라 이거지. 원래 미국 연준은 어느 특정 시장을 핀포인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사세 시장에 뭔가 이 액션을 취하면 이거는 뭐냐면 핀포인트 하는 거니까 별로 좋은
통화 정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회사세 시장에 뭔가 돈을 지원해주면 그거는 경제 전반에도 돈을 지원해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회사채는 어떤 사람이 발행해요? 어떤 기업이 발행해요? 대기업이 발행해요. 중소기업이 발행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회사 시장을 도와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 도와준 거지 중소기업 안 도와주는 거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잖아.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QE만 하면 그러면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뭐예요? 장기 회사에서 금리도 떨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이놈의 채찍 끝이 말을 안 듣네. 그죠? 그래 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자라고 된 거죠. 그게 뭐냐면 퀄리예요. 질적 완화예요. 질적 완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양적 완화도 했지만 질적 완화도 했고 둘 다 비전통적 통화 정책. 오케이? 네. 네. 우리 금융 기사 보면 나오는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수신 시장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한다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관여를 하더라도 은행에다가 여수신 해가지고 은행이 어느 특정 영역에 여수신 해줘가지고 그래서 뭔가 유동성 공급하는 걸 보통 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이 이런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 그러니 아예 우리가 어느 시장을 포커싱 해가지고 그 시장에다가 뭔가 돈을 좀 지원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를테면 레포 시장이 유동성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설명 안 할게. 나중에 할게. 프라이머리 딜러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단기 자금. 보통은 레포 시장에서만 마켓 오퍼레이션을 했다 그랬는데, 근데 CP 시장이, 그러면 레포 시장이 되면 그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CP 시장도 보통은 유동성이 공급이 됐는데, 공급이 안 되더라는 거야. 이 돈맥 경화가 일어난 거야. 신용 경색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 아예 CP 시장에 직접 우리가 돈을 집어넣겠다라는 짓을 하는 거죠. 그게 CPFF 하는 거야. MMF 시장에 뭔가 경색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MF 시장에 돈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MMLF. 이래 되는 거죠. 회사채 발행 유통 시장이 경색이 됐으니 회사채 발행 유통 시장에 돈을 집어넣겠다. 그다음에 회사 시장이 경색이 됐으니 회사채 유통 시장에 돈을 집어넣겠다. 매입하는 게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예. ABS 시장이 경색이 됐으니 ABS 시장에 우리가 돈을 집어넣겠다. 그죠? 예. 원래는 나의 대리인이 있는 거지. 중앙은행의 대리인 누구냐면 시중은행들인 거지.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대출해 주고 싶은데 어라 이래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대출 안 해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신용 경색이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망할 것 같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중은행한테 돈을 대출해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용어로만 쓸 수 있으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돈을 빌려준 거지. 그게 뭐냐면 PPPLF. 지금 미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중소기업에 꼬리표를 붙이고 시중은행한테 이 사람들한테 돈 대출해 줘야 이 돈을 만약 대기업에 대출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뭐냐면 MSLP. 지방정부가 망하게 생겼으니 지방정부가 직접 대출을 못 해주지만 원래 중앙은행 대출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 뭐예요? 지방정부한테 대출할 수 있는 돈을 줄 테니 그 돈 가지고 이거는 이 목적으로만 써라 하면서 돈을 대출해 준 거죠. 그게 MLF.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그러면 사실 중앙은행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쓰던 통화 정책이 아니고 굉장히 타락한 통화 정책을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환경 국내 시장, 예, 글로벌 연계성이 굉장히 확대된 것 같다라는 거지. 어, 외국인 정권 투자가 급증한 것 같고요. 주식 채권 보유빈도 상승한 것 같고요. 외국 자본 유출에 따른 시장 동조화도 아주 심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한미 주가 간의 상관계수가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 금리 간의 상관계수도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개방 경제이다 보니 어,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을 보려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뭘 바라보라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음. 그래서 전 세계 투자 중에 미국 연방은행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해를 높이 하고 있는 나라의 투자자는 없다는 거지. 예. 그런,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미국 이야기도 하고 통화 정책도 이야기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은행 금통위도 미국 페드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보고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음.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어, 그 일장 개관을 끝냈어요. 혹시 이까지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네, 그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 QE랑 쿼리가 QE는 국공채 장기에 개입한 거고 쿼리는 회사채 대기업 특정 부분에 아니, 개입했다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QE는 어, 저 국공채예요. 음. 쿼리는 그거보다 신용이 더 낮은 채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거를 양적이랑 질적이라고 차이를 두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에 어, 지금 왜 그게 질적 완화라고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지금 안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왜 질적 완화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지금 정확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대략 설명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 이 이제 연준은 웬만하면 내가 직접 뭔가 돈을 지원하는 일은 안 하겠다. 그거는 원래 저 미국 재무부가 해야 될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였잖아. 어, 그죠? 그런데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질적으로 나쁜 쪽까지 뭔가 내가 돈을 풀겠다라는 이야기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양적 완화, 질적 완화는 채권 시장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채를 매입하면 양적 완화고 그다음에 뭘 했죠? 지금 회사채를 매입했죠. 그러면 그게 질적 완화예요. 아, 예, 지금 완전 채권 시장에 한해서만 음. 표현을 하신. 음. 아,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그, 회사채를 내가 사들였으면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된 거야? 시중에 나간 거잖아. 통화량이 늘어난 거잖아. 그걸 보고 완화라고 그런다고. 그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시중에 내렸던 통화가 일시적으로 지금 느린 거거든.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 이거 지금 뭡니까? 이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냥 곧바로 죽을 것 같으니 지금 항생제를 때려 박아 넣은 거잖아. 영원히 항생제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없어지잖아. 그지? 어느 순간에는 돈을 다시 땡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양적 긴축, 질적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지금은 너무 부상이 크고 피가 철철 그러니 뭐야? 막 그 독한 약들을 막 지금 박아 넣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긴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반대 오퍼레이션을 보고 뭐라 그런 거야? 양적 긴축, 질적 긴축 이렇게 해가.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그 신용도가 낮은 국공채가 아닌 채권을 샀으면 그걸 질적 긴축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있는데, 어?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는 뭐냐? 하면 국공채를 샀으면, 이게 단기가 아니고 장기채를 샀으면, 그러면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오케이? 네. 네. 교수님 혹시 그 코로나 이후로 그 영래포 시장이 많이 커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그거는 긴축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레포 시장 내가 설명 안 했잖아. 아, 네. 그지? 레포 시장이 어디 나오냐 하면, 어디 나와요? 다음 챕터가 레포 시장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레포, 왜 깨지? 이게 아닌데. 이거 RP 같은데.
아, 깨네. 알피, 알피. 알피, 어, 여기에 그, repurchase agreement거든, 레포하는 게. 그러면 네,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권을 매도한 거죠. 네. 음. 그러면 영레포는 뭐예요? 다시 파는 걸 조건으로 해서 채권을 매수한 거죠. 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령 한국은행이 레포 거래를 했으면 그 한국은행 상대방은 뭘 한 거예요? 리버스 레포를 한 거죠. 그 리버스 레포를 보고 역레포라고 얘기하거든. 아, 음. 그러니까 역레포 시장이 뭐 성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거지. 어차피 레포 시장이라는 게 리퍼스 어그리먼트하고 하나는 뭐예요? 리버스 리퍼스 어그리먼트 한 거거든. 네, 근데 하여튼 이 저 2장 가면 아마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거지. 네. 또 조금만 더 질문해 봐. 하나 교수님, 조금 살짝 애매했던 거는 음. 그 여수신 정책하고 지급준비금하고 사실상 대출이랑 예금이라는 명목으로 똑같이 돈을 왔다 갔다 빌려주는데 다르죠. 굳이 분류하는 아니 가 다르죠. 다시 지급준비제도는 뭐냐면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내쳐야 될 게 있으니까 은행이 예금한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 여수신 제도라고 여기 적혀 있지만 사실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고 뭐예요? 중앙은행이 대출해 주는. 예금과 대출 그거를 사이로 이해하는. 여수신 제도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표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은 예금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왜 여수신 제도라 적어 놨냐면 지급준비금 말고도 예금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여수신이 있긴 있는데 수는 있지만 수는 거의 없다는 거지. 한국은행이 예금 받는 거는 지급준비금 빼놓고 예금 받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지. 아, 주로 뭐 어떤 거겠어요? 한국은행이 돈 모자란다 하니까 돈 퍼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신이지 수가 받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여신이 주로 있는 거지 수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 아, 어, 없는 건 아니니까 여수신이라 적어도 되긴 되지.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거지. 그냥 여신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더 나은 거지. 음. 조금만 더 해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일장이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의 개관 일장도 있는데 그 말고 지금 한국의 금융제도로 해가지고 지금 또 이 챕터를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진도를 나가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 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혹시 좀 뭐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더 이렇게 풀어가 이야기를 들 테니까 한번 좀 이야기해 보라 이거지. 별 거 없어? 그 혹시 그냥 프로젝트 관련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아, 네. 그 진행하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교수님이 어. 네. 근데 지금 다른 사람 참여하는 걸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저 혼자 진행을 바로 아니,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제안해가지고 네. 둘이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좀 네. 같이 좀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아, 네. 음. 왜? 아, 이제 다른 사람이 댓글 다는 걸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제가 아니, 먼저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좀 네. 나서가지고 아니면 거기다가 내하고 같이 조인할 사람 손들어 보슈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접촉해서 내하고 같이 할래. 그 다음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겠지.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제가 자꾸 그 팀으로 하라는 거지 혼자서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뭐죠? 그 저 n 플러스 1분의 2인가? 그래가지고 약간 점수 더 주는 거 더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 자꾸 팀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네트워킹을 해보라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어, 다 같이 뭔가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봤어요?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몸이 누가 더 크다고? 네안데르탈.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1.2배 커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가설은 뭐 어떤 거였냐면, 근데 아마 호모사피엔스가 대가리가 더 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뇌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지능이 좋아서 아마 네안데르탈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대가리도 네안데르탈이 1.2배 큰 거야. 뇌 용적이 1.2배 큰 거야. 그런 호모사피엔스보다 그 머리 좋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왜 호모사피엔스는 우리 자손들을 다 그냥 죽여버린 거야? 다 멸종시켜버렸냐고. 그래서 이제 사대강. 사람들이 뭔가 이제 해본 거지. 해보니까 어 뇌는 더 적은데 근데 유일하게 호모사피엔스 발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손에들어가는 거지. 손에. 어. 손해가 뭘 하는 부위냐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뭔가 서로 의사소통 해가지고 팀을 이룬 거야.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그게 별로 없는 거야. 지 혼자서 뭘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네안데르탈이 호모사피엔스 죽였겠지.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모인 거야. 그래서 한 명의 네안데르탈을 몰아가지고 죽인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인간보다 약한 동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근데 인간이 맹수도 사냥하고 한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쪽수 내려서 패싸움을 한 거야. 음. 근데 이제 이게 AI 시대에 갑자기 이 패싸움이라는 게 왜 중요해졌냐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교육을 보면 패싸움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독고다이로 혼자서 싸우는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학점 매길 때 학점 어떻게 매기냐고 시험 쳐가지고 시험 잘 치면 그러면 A뿔 받고 시험 못 치면 F 받고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우리 대학교 입학할 때 어떻게 입학했어? 수능 시험 쳐가지고 성적 좋으면 서울대 가는 거고 성적 나쁘면 뭐 어느 대학 가는 거고 이런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개인 능력보다는 그리고 그 전부 다 지식인데 그 지식을 지금 우리가 AI하고 싸워가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 능력을 강조하고 강화시킨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멸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우리가 AI는 안 갖고 있는 우리 능력이 뭐냐 하면 집단으로 뭔가 대처하는 능력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리고 어차피, AI가 사람하고 사람 관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물론 AI가 콜센터에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AI가 답을 해주니까. 내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 뭔가 사람이 내한테 전화 걸면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살 수 있는 게 좀 사람다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까지 받은 교육은 뭐냐면 사람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로봇화 되지 않았냐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다면, 혼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좀 이렇게 하고 아마 그 과정 중에 갈등도 많겠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본인이 약간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 좀 이렇게 아우르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게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어떤 태스크가 있고 그 태스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내 혼자서 습득한다라는 건 답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거는 AI 시대에 그야말로 노예가 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팀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이왕이면 우리 학생이 많았으면 한 5인 1조, 10인 1조 이런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뭐 열 몇 명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한 3인 1조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3인하고 계속 그냥 똑같은 프로젝트 하는 것보다는 사람 돌아가면서 하면 이놈 다르고 저놈 다르잖아. 그죠? 그렇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아야 내가 알아요. 보면 항상 팀 하면 프리라이더 있고 맞아요. 프리라이더 있고 그래가지고 내 혼자 일 다 했는데 왜 제가 학점을 받아가야 되냐 이런 그 불만이 있는 것도 내가 아는데 어차피 프리라이더 하는 사람은 망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약간의 뭔가 이 저 서로 하는 기여분의 이 좀 공평하지 않더라도 자꾸 팀을 구성하는 걸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걔들을 좀 모티베이트 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음. 뭐 또 다른 이야기 없어? 끝내겠습니다. 네, 내가 녹화했나? 네, 녹화하셨습니다. 네, 녹화가 시작하셨습니다. 녹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